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걸 처방해주는 주치의가 의심해봐야 되죠. 내가 이 약을 몇 년 동안 처방했는데 이 환자가 좋아지지 않는데, 지금 장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의사분이 그 약을 안 먹었으면 그나마도 더 나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점검하고 챙기지 않는데 남이 누가 챙겨주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월 26일 날 영상 올린 건데요. 2021년도 나노웰 골다공증 탈출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신 장한나님의 이야기를 본인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골밀도를 마이너스 6.8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올린 그 사연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43개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 댓글의 내용은 주로 축하한다, 또 부럽다, 또 따라서 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 12분이 비슷한 질문도 있었고 좀 다른 질문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분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답변을 드릴 댓글을 올리신 분의 그 아이디를 말씀드리면, 안점순님, 영리님, 정정희님, 무지개님, 영리님, SS팍이라고 하신 분, 또 최균이라는 분, 서경님, 금소, 또 김미정님, YCH라고 하신 분, 사라라고 하신 분, 이렇게 12분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댓글은요, 영리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분은 장한나님이 마이너스 6.8인데 주사 치료하지 않고 약만 드셨다는 게 의문이다. 그 다음에 장한나 씨보다 본인은 상태가 나은데도 프롤리아 주사를 권해서 맞고 있고, 현재는 치과 치료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데 현재 2번 주사를 맞은 상황이고, 운동도 하고 있고 칼슘제도 복용하고 있는데 대퇴골은 약간 올라갔지만 척추는 여전히 그대로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리님은 병원 약을 다 끊고 이온칼맥만 드셨나, 그게 질문이었고, 또 운동과 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또 서경님은 이온칼맥을 몇 년 드시고 정상화 되었는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온칼맥의 복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BCAA를 섞어서 달콤하게 먹는데 그건 괜찮은지, 그리고 금서님은 얼마 만에 그 성적이 나왔는지, 또 이분은 자극을 받아서 3월부터 이온칼맥을 먹을 생각으로 주문을 한 상태고, 비타민 D와 K2도 함께 드셨는지, 또 고용량 비타민 C랑 섞어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대략 장한나님의 사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그리고 사라님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말씀을 참 조리 있게 하시고 건강해 보이신다. 자신은 이온칼맥을 복용한 지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큰 변화 없이 더 나빠지지 않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장한나님이 동년배인 걸 보니까 자신이 뭐 복용법이 잘못됐는지 뭔가 좀 제대로 알아서 잘 하고 싶다 하는 도전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의 질문은 우리 장한나님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답을 드리기로 하고, 장한나님께서 올려주신 답글하고 또 저희에게 보내주신 골다공증 검사표 3년치 그걸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나님이 처음으로 골다공증 판정을 받은 것은 2014년도 2월이라고 하시고요. 그때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 4개월 동안 S본 플러스 D정이라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셨고, 그러다가 2019년 7월 달에
그 갈비가 골절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마 골다공증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검사를 한 결과가 그 5년 4개월 동안 약도 복용하고 칼슘제도 복용했지만 요추 1번은 마이너스 6.8, 그 다음에 2번은 5.3, 3번은 5.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와서 그때부터 놀라서 7월 12일 이후에 이온 칼맥을 섭취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2021년 8월 9일까지 2년 1개월 동안은 라본디 캡슐이라는 골다공증 약을 같이 복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온 칼맥만 드신 건 아니고 이 약과 함께 드신 거고요. 또 이온 칼맥은 2019년 7월 12일부터 한 포 정도 드셨고 그러니까 복용 기간은 지금까지로 따지면 뭐 2년 한 반 가까운 시간이 되겠고 최근 검사한 21년 8월 10일까지로 하면은 약 2년 정도 드신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약을 5년 4개월 동안 드셨지만은 엄청나게 나빠져 가지고 이온 칼맥을 드시기 시작했고 그래도 뭐 불안하시니까 약을 2년간 드셨고 이온 칼맥 드시면서 2021년 8월 10일 날 검사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2021년 8월 10일 검사지를 보면은 요추 1번이 L1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L2가 마이너스 2.5, L3가 마이너스 1.5, L4가 마이너스 1.0, 그렇게 해서 평균이 대략 L1에서 L4가 마이너스 1.8 정도가 됐으니까 요추는 뭐 굉장히 좋아진 거죠. 실제로 마이너스 6.8에서 마이너스 1.8 정도 좋아졌다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퇴골 부분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 해서 평균 마이너스 0.3이니까 이것은 30대 정도의 골밀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퇴골 부분은 굉장히 정상화가 됐고 요추 부분도 요추 1번에서 4번 사이가 마이너스 1.8이 됐고 가장 좋은 곳은 요추 4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추 2번이 마이너스 2.5니까 그걸 뭐 현재는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그 부분만 골다공증에 현재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한나님에 대해서는 분석한 영상을 다시 별도로 올려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장한나님이 뭘 개선해야 될지 하는 의견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별도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약을 뭐 먹었냐 안 먹었냐 같이 먹었냐 하는 답변은 드린 거예요. 약을 드시면서 이온 칼맥을 드셨다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본인은 이 장하나님보다 나쁘지 않은데도 병원에서 약으로는 안 되고 주사제를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사제가 의료 그 수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게 24만 원인가 뭐 28만 원인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드셨냐 이온 칼맥을 뭐 현재까지는 약 2년 반을 드셨고 2021년 8월 10일까지는 약 2년을 드신 결과를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K2를 함께 드셨는지 하는 질문은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약에 일부 들어있었기 때문에 함께 드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비타민 K2는 별도로 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장하느님이 답글을 주신 걸 보면은 일주일에 4일 정도 운동하셨고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기하고 계단 오르기 이런 정도의 운동을 하셨다. 그리고 음식은 ABC 주스, 양파 주스, 국은 미역국, 된장국, 연어탕, 생선은 고등어, 삼치, 연어, 오징어, 그리고 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가끔 드셨고 그 이외에 그 이외에 채소는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 당근, 상추, 풋고추, 고구마, 감자, 마늘, 삶은 계란, 올리브오일 뭐 이런 걸 좀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특별히 이 골밀도를 높이는데 좋은 음식이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고른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신 분은 칼슘제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안점수님, 전주에 계시는 분인데 현재 골다공증 주사를 1년에 2번씩 맞고 있고 칼슘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소화 문제 때문에 위장약을 먹을 정도가 되고 또 잠을 자지 못해서 신경 안정제까지 복용하게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칼슘을 중단했더니까 신경 안정제도 끊을 수 있었고 수면도 뭐 4시간 이상 취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골다공증 주사만 맞고 있고 칼슘제 복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골밀도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님은 4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칼슘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6개월마다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온칼맥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소화에 지장이 없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칼슘제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골다공증에 걸리신 분들이 위산의 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그 미네랄을 잘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온 칼맥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물에 완전히 녹여서 드시는 제품이라서 실제로 뭐 맛을 보시면 물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화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소화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온칼맥은 소화 부분하고는 뭐 큰 부담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는 대개 제품이 알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되는데 간혹 비타민 D를 드시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좀 어쩌면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섭취하는 것이 더 흡수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큰 부담 가지지 않고 비타민 D를 드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전주에 계신 안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칼슘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사례를 인터뷰해 주신 장한나님 같은 경우에도 5년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약 먹고 칼슘 보충제 드시고 열심히 했는데도 다시 갈비가 3대나 부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검사해 보니까 골밀도가 마이너스 6.8까지 내려가는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셔서 정말 너무 슬펐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 이외에도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복용하는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말 미미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도 골다공증 주사나 약 먹고 있는데 별 변화가 없다든지 정말 미미한 변화가 있다든지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과감하게 결심을 해서 빨리 골밀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S파크님께서 이온칼맥을 복용하셨더니 얼굴에 뺨이 붉어지고 가슴에 열이 나서 복용량을 줄이다가 중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이온칼맥 드시고 좀 속이 깝깝하다든지 가슴이 깝깝하다든지 또는 뭐 일부 분들은 뭐 몸이 좀 간지러운 것 같다든지 뭐 그런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의 미네랄 레벨이 굉장히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지금 이온칼맥은 대략 뭐 250mg 물에 타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드셔라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의 양을 훨씬 늘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500ml로 늘리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1000ml로 늘려서 대부분 뭐 바쁘시고 하니까 이거 물에 타서도 그냥 한 번에 쫙 들이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불편을 겪는 분일수록 하루 종일 조금씩 내가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대신에 마신다 이런 느낌으로 드시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칼슘제 드시고 변비 오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온칼맥을 드시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드물게 변비 증상이 있는 분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한 포를 타지 말고 반 포를 타서 물의 양을 많이 늘린 다음에 이렇게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면 한 1주, 2주 드시다가 그 다음에 한 포 타서 드셔보시면 괜찮으면 그런 식으로 드시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면 내가 하루 종일 나눠 먹었던 것을 뭐 오전 동안에 다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자기가 어려운 걸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야지, 그냥 조금 뭐 하다가 힘들면 주저앉고 하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SS팡님도 이거 시도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중단하시면 뭐 안 하신 것만 못하고, 또 안점순님 같은 경우에도 골다공증 주사 맞고 있는데 칼슘제는 보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칼슘을 먹으면 결석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최균이라는 분께서 작년부터 요로 결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결석 환자는 칼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보충제와 아마 칼슘 보충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도 결석 생성에 관여한다는데 의견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석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현대의학이 이 결석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 그 결석의 결정체의 성분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칼슘하고 옥살산이 겹쳐졌을 거다. 그러니까 칼슘제를 먹으면 그것이 원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비타민 C는 이제 옥살레이트라는 옥살산을 만드니까 그것이 붙으면 칼슘 옥살레이트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요로 결석이 생긴 거 아니야? 신장 결석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결과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보고 거꾸로 유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분이 없어서 농축된 것이 자꾸 덩어리가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다분히 체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평상시에 그 수분 섭취가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 결석이 있으면 병원에서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이 결석이 커져가지고 그걸 깨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대개는 맥주를 마시라든지 물을 많이 마시라든지 이런 정도의 처방밖에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뇨제 같은 걸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결석 문제는 사실은 칼슘과의 연관성이나 비타민 C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칼슘 보충제를 먹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온칼맥이 등장하게 된 것도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온칼슘의 양은 350m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든지 반찬을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대략 하루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200mg 정도의 이온칼슘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부족한 150 때문에 뼈에서 갔다가 바로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완전히 이온화된 칼슘을 먹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평상시처럼 500ml짜리, 1000ml짜리, 1200ml짜리 이런 큰 용량의 칼슘제를 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온칼맥 1회분에는 이온칼슘이 177mg 들었고 마그네슘이 88mg 들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양 가지고 1000mg짜리를 먹어도 개선되지 않는 골밀도를 좋게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해야 되고 저게 정말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결석을 걱정하시는 분일수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칼슘 보충제를 드셔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칼슘이 들어갈 때 우리 세포에서 과다하지 않게 들어가게 하는 기량제, 그 기량제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 정도로 잘 밸런스가 된 제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칼맥이라는 이름도 이온화 칼슘과 이온화 마그네슘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제품보다도 양적인 면에서도 안전하고 또 그런 기량제가 함께 들어있다는 면에서도 안전한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수분 공급을 좀 충분히 하시는 게 평소에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칼슘을 드시는 분들이 이 결석 문제 또는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는 문제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또는 결석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깰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는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 걱정 많이 되시죠? 여기 보세요. 간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이제 간 걱정 끝입니다. 왜냐고요? 최고 중에 최고인 헛개나무 제품, 바로 나노웰 호베니아 RX입니다. 남편이 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느라 힘들 때, 처방약 많이 드시는 부모님이 기력이 약해지고 간이 걱정될 때 꼭 드세요. 나노웰 호베니아 RX가 여러분의 손상된 간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희 님이 주신 사연인데 4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고 칼슘을 복용 중이나 수치가 더 나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온칼맥으로 치료해 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YCH라는 분이 64세 남성인데 오늘 병원 약 끊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다셨어요. 4년 전 수치가 마이너스 2.6 정도였는데 약 처방받아서 계속 복용했지만 현재 요추가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3.8까지, 그리고 대퇴골은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3.4까지로 더 악화가 됐다. 이온칼맥과 비타민 D 복용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미정님은 장하나님께서 너무 슬펐다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갔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병원에서 프롤리아를 맞으라고 해서 그걸 거부했더니까 라본디라는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뭐 갱년기 증상이 없는데 호르몬제 그냥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 세 분의 질문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 됐고 골밀도에 걱정이 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골밀도 수치가 어떤 건지를, 이런 표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하신 게 있으면 과거에 하신 거 가지고 이걸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장하나님께서 혈액 검사표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검사 항목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과 관련해서는 비타민 D 혈중 농도하고 혈중 칼슘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 골밀도 얼마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골밀도에 관해서 질문이 있다면 우선 내 상태가 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얼마인지, 또 나의 칼슘 혈중 농도는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타민 D 혈중 농도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5나노그램 per ml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지금 18년 이상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 경험으로 비춰보면 55나노에서 약 70나노그램 per ml 정도까지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의 복용이 늘게 되면은 칼슘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대신에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뭐 혈관의 칼슘 침착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마그네슘 제제와 함께 복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온칼맥을 드신다면 뭐 굳이 마그네슘을 따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비타민 K2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복용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골밀도가 굉장히 나쁘신 분들을 보면 대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약 20나노그램 대밖에 안 됩니다. 뭐 높다 그래도 30나노그램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55 이상 올려서 단기간에 올리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사를 몇십만 단위를 맞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8천에서 10,000 단위를 한 두세 달 드시고 나서 검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레벨이 충분히 올라왔으면 그때부터는 하루에 한 2,000 IU 정도로 하시면 적당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2를 복용하신다면은 대개는 기본적으로는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직은 확실히 정말로 도움이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비타민 K2가 칼슘의 혈관 침착을 완화해 주고, 또는 침착된 칼슘을 분해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에서 300 마이크로그램까지 드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타민 K2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꼭 보충제를 드시지 않아도 낫또 같은 콩발효 식품, 그런데도 비타민 K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밀도가 중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좋은 음식 생활, 식습관 이런 걸 가지시고, 또 운동 습관을 가지시고, 또 평상시에 내가 미리
골밀도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스스로가 잘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필요할 때 빨리 거기에 대응을 하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다공증 약을 5년 4개월 먹어도 낫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지금 사연 주신 분들 중에도 한 두세 분이 골다공증 약을 뭐 2년, 3년, 4년을 먹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나빠졌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걸 처방해주는 주치의가 의심해 봐야 되죠. 내가 이 약을 몇 년 동안 처방했는데 이 환자가 좋아지지 않는데 지금 장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의사분이 그 약을 안 먹었으면 그나마도 더 나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점검하고 챙기지 않는데 남이 누가 챙겨주겠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5분 선생님 보기도 바쁜 시간에 그분들이 이걸 다 따져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검사표를 이렇게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 달라고 하셔서 내가 집에 가서 자세히 보고 이게 이러니까 이거 궁금하면 다시 가서 물어보시고 그걸 모르시면 뭐 정 안 되시면 저한테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짬이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약이나 주사를 뭐 맞지 말라든지 또 치료법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제 영상을 포함해서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제가 지난 18년 이상 이 분야에서 일을 해오면서 특별히 이 칼슘과 마그네슘과 이 골밀도, 이 골다공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골다공증 약을 끊어야 되냐 먹어야 되냐 하는 문제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하나님 사례를 보더라도 골다공증 약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는 골다공증 약이 뭐 뼈를 코팅해 가지고 뭐 칼슘을 흡수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는 칼슘을 흡수하는 통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온 채널이. 그것을 골다공증 약이 모두 다 가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구멍 뚫려 있는 걸 통해서도 우리 칼슘이 이온화 상태로 되어만 있다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가지시고 오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하루속히 골다공증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